안녕하세요. 전기자기학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있는 이만규라고 합니다. 전기자기학은 전기학문과 자기학을 묶어서 전기자기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기자기학은 전기 분야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이 뭐가 된다? 전기학문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전기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전기자기학은 물리학과 수학이 주가 되는 그런 학문을 이런 전기자기학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 물리학과 수학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전기학문 자체를 매우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그렇게 물리학을 깊이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학문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물리학에는 뭐가 나온다? 물리적 양이 있는데, 그 물리적 양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가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에 벡터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전기학문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학, 그리고 자기학문. 예전에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다른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분류되었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전기학과 자기학은 같은 학문이다 해서 다시 혼합시켜 놨습니다. 묶어 놨죠. 그래서 전기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학을 공부하시고, 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묶어서 전자장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은 크게 나누면 처음에 제1장에 벡터가 있고, 2장에서 6장가량을 전기학, 7장에서 10장가량을 자기학, 11장에 가서 전자장,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1장은 벡터 해석이라고 줘줬거든요. 벡터 해석. 스칼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취급을 했는데, 벡터에 대해서는 좀 취급을 많이 못했거든요. 우리가 전기학과 자기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물리량이 나오게 되고, 물리량에는 그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처음에 제1장 벡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2장은 진공 중에 정전계가 주어집니다. 정전계. 3장에 가서 도체계와 정전 용량이 나옵니다. 4장 유전체가 나오고, 5장에서 전기영상법, 6장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장에서부터 3장가량을 전기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학이 되고, 제7장은 진공 중에 정자계가 나옵니다. 자기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8장에 자성체. 자화될 수 있는 물체, 자계 중에서 자화될 수 있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고, 9장이 전자유도. 10장에 가서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량을 우리는 전기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학, 전기학과 자기학. 그리고 제11장이 보시면 이 전계와
자계는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계와 자계가 함께 존재하는 영역을 전자계 또는 전자장이라고 씁니다. 전자장. 이렇게 전기자계학은 제1장으로부터 11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이 조금씩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벡터 해석, 벡터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학문에서는 보편적으로 8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학문에 가서도 똑같이 8문제에서 9문제. 전자장에서는 작게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4문제가량 출제된다. 그래서 전체는 20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죠. 전체 문제수는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기학은 기사이든 산업기사이든 20문제가 출제되고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40% 이상, 8문제 이상을 맞춰야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자기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처음에 우리 전기자기학을 공부하시는데 벡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벡터에서. 그래서 제1장 벡터 해석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해서 연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데 벡터에 대해서는 좀 생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1장 벡터 해석이 나오거든요. 벡터 해석이라는 것은 물리량을 보면은 물리량에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크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고 또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함께 보유하고 있는 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리량은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크기만을 갖고 있는 스칼라와 벡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스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칼라와 벡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칼라를 보시면은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크기만을 갖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라 이렇게 이름을 줘놨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크기만을 표현하면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스칼라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온도 뭐 T도시로 이렇게 쓰죠. 온도라든가 질량, 무게 있죠. 무게, 질량, 또 일 워크에서 뭐 W를 많이 쓰는데 일이라든가 또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또 속력 이런 것들은 크기만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우리는 T도시에서 이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T 그러면 온도를 얘기합니다. 질량은 M 킬로그램에서 매스에서 질량을 M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워크에서 W를 쓰죠. 단위는 J를 쓰고 이럴 때 G라고 있습니다. 전위는 V로 쓰면 단위도 똑같이 V로 쓸 때 볼트라고 이런 것입니다. 속력도 V를 쓰고 또 메타 퍼 세트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이런 것들은 크기만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질량, 전위, 속력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길이라든가 뭐 자기적 위치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스칼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가 있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함께 있는 물리량을 뭐라 한다? 벡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힘. 힘을 우리는 폴스에서 F로 씁니다. 단위는 이렇게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했죠. 뉴턴. 힘. 그래서 이 스칼라와 벡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벡터는 이렇게 고딕체로 우리 책자에 보면 고딕체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얄쌍하게 친 글자들을 이런 것들 우리는 이탈리키라고 씁니다. 그래서 키도시, 질량, 워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이탈리키입니다. 그런 고딕체로 쓰면 이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힘을 쓸 때 이렇게 고딕체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딕체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전개의 세기, 전개의 강도라고도 씁니다. 전개의 세기를 2로 표현하며 전개의 세기를 2로 표현하며 단위는 볼트 퍼 미터라고 쓰는데요. 이 전개의 강도, 전개의 세기가 전기학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벡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개의 세기. 그래서 이건 고딕체로도 쓸 수 있고 문자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취해서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자기학문의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자개의 세기입니다. 전기학문은 전개의 세기, 자기학문은 자개의 세기가 나오거든요. 자개의 세기를 H로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속도라든가 속도 V 메터 퍼 세컨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다 해서 속도 이외에도 뭐 변위라든가 어떤 거리와 방향이 있는 게 변위입니다. 변위를 L 메타라고 쓰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취해서 벡터를 표시하죠. 단위가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변위, 위치의 변화와 방향이 있는 것을 변위라.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가 있으며 두 번째로 벡터의 표기법과 벡터의 표시하는 표기법, 표시법과 종류가 있습니다. 표시법과 종류라. 벡터의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벡터의 표기법, 벡터의 표시하는 방법, 표시법. A 벡터가 있다. 이런 모든 벡터를 총칭해서 이렇게 A 벡터를 쓸 수가 있죠. A 벡터. 그럼 A 벡터에 대한 여기가 벡터에 대한 0점이 되고 여기가 P점이 됩니다. P점. 그럼 여기를 0점을 우리는 벡터의 C점, 여기 P점을 벡터의 종점이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종점. 그럼 이 벡터에는 뭐가 있다? 여기에 길이가 있죠? 길이. 5점에서 P점에 가는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Lm인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는 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것이며 길이가 곧 크기가 되고 이게 화살표, 이게 방향이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크기라고 쓰며 크기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것입니다. 방향. 이렇게 해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물리량을 뭐라 한다? 벡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벡터. 그럼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느냐?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많이 표현합니다. 첫 번째, 문자를 고딕체로 씁니다. 고딕체로 표현한다. 그럼 문자를 고딕체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다. A 벡터 이렇게 두껍게 치면 이게 A 벡터, 벡터를 고딕체로 쓰고 B 벡터가 있다. B 벡터는 B자를 쓰되 두껍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B 벡터. 또 C 벡터가 있다. 그럼 C 벡터 이렇게 두껍게 쓰는 것이 고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불편하면은 우리 칠판에